현재 시각 8시 30분 향해 갑니다. 지금 보시고 계신 머니쇼는 SBS 비즈액과 유튜브에서 실시간 시청이 가능합니다. 또 다양한 주식 정보 원하시는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됩니다. 미국 보니까 지금 체감 생활 물가가 워낙 높다 보니까 지금 녹록지 않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율도 많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폴리티코에서 이번 임기 동안 1년 동안의 경제 성과에 대해서 자화자찬했잖아요. A 플러스가 5개나 붙었어요. A 뿔 5개. 예, 처음 봤어요 저는. 예. 아니 그런데 국민들은 힘들다고 하고. 그래서 요즘 이렇게 미국 쪽에 이렇게 그런 시사 프로나 뭐 뉴스 이렇게 보다 보면 자주 접하게 되는 또 새롭다기보다는 요즘 자주 접하게 되는 용어 단어가 있더라고요. 네. affordability. 아 맞아요. 예. 예, 그러니 어떤 정책이 됐건 뭐가 됐건 생활상 뭐 물가 뭐 여러 가지가 네. 이게 이제 감내할 만한가 국민들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이제 아주 키워드로 떠올랐고 예. 어떻게 보면 뭐 뉴욕 시장으로 이번에 돌풍을 일으킨 맘다니도 계속해서 선거 내내 그 단어를 갖다가 외치고 다녔거든요. 당신들 이런 식비에, 이런 교통비에, 그러니까요. 이런 물가에, 주거비에 예. 살만하냐, 살아가겠느냐, 뭐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아마 어느 나라나 할 것 없이 앞으로 이제 점점 더 그런 부분 국민들 입에서 못 살겠다 소리 나오면 안 되니까.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체감하는 그래, 상황이에요. 내가 체감하는 상황. 예, 사실 주식 수익률도 마찬가지인 게 지금 코스피가 오늘 4,000선 지금 하방 경직성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것 같고 네. 저희가 뭐 쌀이문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제는 좀 다친 것 같아요. 딱 4,000선 그죠? 예, 예. 그리고 뭐 이제 코스닥도 4천 밑으로는 못 나간다, 바깥으로 못 나간다. 예, 그런 느낌인데 글쎄요, 여러분들 체감 수익률은 어떨지 모를 것 같습니다. 예, 이럴 때 또 종목 선택 어려우시는 분들. 또 저희가 종목 얘기 많이 못 해드리거든요. 네, 그래요? 카카오톡 네. 채널에서 머니를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하시면 또 종목 정보도 실시간 빠른 뉴스 접해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나오시는 분도 종목 얘기 잘 안 해주시잖아. 그렇죠. 주변 이렇게 금융시장 전반적인 상황을 좀 많이 짚어주시죠. 한두 종목 오늘 끄집어내 볼까요? 소장님이 한번 열의를 해주세요.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김현준 투자자문 투자 부분의 송재경 대표님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송 안녕하세요. 대표님. 예. 자, 뭐 아무래도 시장이 지금 뭘 이렇게 방향성을 확정해서 가기는 미국도 우리도 뭐 만만치 않은 상황이고 이제 하루만 있으면은 당장 내일 이 시간 되면은 뭐 점도표가 어땠어요? 파월이 뭐라 그랬어요? 뭐 대차 대조표를 다시 뭐 키운대요, 만대요 이런 소리 할 텐데 지금 요게 FMC가 어떤 결정적인 모멘텀이 될 수 있다고 보세요? 아니면 벌써 어느 정도 시장에 녹아있다고 보십니까? 좀 시장은 불안해하는 것 같습니다. 불안해한다. 예, 불안해하는데 가장 큰 이유는 작년 12월하고 똑같지 않을까라는 걱정. 작년 12월. 예, 작년 12월에 그 매파적 인하라는 말이 만들어졌었지 않습니까? 네. 사실은. 호키시 컷. 예. 이게 저번에도 비슷한 말씀드렸는데 인하는 너희들이 이렇게 원하는 인하는 해줄게. 하지만 내년엔 국물도 없어. 이제 사실 그게 딱 이제 매파적 인하인데 지금 시장은 이번에 인하는 기정사실이고 내년도 쭉 인하할 거다. 심지어 트럼프가 새로운 초비둘기파 의장까지 만들어주면 뭐 금리 인하는 당연하고 QE도 당연히 바로 시작하는 거 아니야? 이제 뭐 이런 기대가 이제 시장에 쫙 있었는데 네네. 최근 분위기를 놓고 봐서는 노동시장 지표나 이런 거 뒤늦게 나오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네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최근에 원자재 가격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년 물가에 대한 걱정 꽤 있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시장 금리가 사실은 그 4% 계속 터치를 한데 아래로 못 내려가고 네. 10년 예. 금리가 슬금슬금 올라서 지금 4.2 금방까지 왔죠. 그래서 네.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게 시장에서 약간은 작년에 봤었던 그 기시감, 원래는 따뜻한 마지막 연말을 산타랠리로 잘 따뜻하게 끝내기를 기대를 했는데 FMC 이후에 변동이 꽤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 그건데 하필이면 그것이 작년하고 이게 좀 재판되면은 안 되는데 이런 우려 뭐 이런 것들이 최근 한 2, 3일간은 조금 강해졌다. 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다음 주 BOJ에서는 금리 인상 가능성 더 높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고 호주도 약간 그쪽으로 지금 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예. 사실은 올해까지는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그 소위 금리 인하를 다 모아 보면은 예.
역대 2020년 그때 코로나 직후에 컷 심했잖아요. 네네. 그때 수준만큼 지금 사실 이미 많이 컷을 했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그게 피크아웃 한다고 그러죠, 보통. 그래서 올해 정점을 이루고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이제 슬슬 금리를 동결 내지는 인상하는 쪽도 나오기 그러니까요. 시작하다 보니까 예. 미국하고는 달리 나머지 미국을 제한 나머지들은 금리 인상 어쨌든 이제 소위 그 완화 기조가 통화 완화 기조가 거의 일단락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놓고 보면 약간 이제 소위 통화 정책의 글로벌 공조가 조금은 균열이 가는 네. 그런 것도 약간은 이제 부담을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걸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연말 되니까 사람들이 이제 걱정들이 이제 하나 둘씩 막 서로 막 키우는 뭐 이런 것도 원래는 그러다가 또 이제 1월 들어가서 보면 또 이제 희망이 좀 늘고 네. 뭐 그래서 어쨌거나 좀 내일 보고 연말까지는 생각보다는 기대 수준을 조금 낮출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타랠리 했는데 그러면 산타는 뭐 어떻게 좀 물 건너간 거예요? 먼저 왔다 간 거 아닌가 아, 약간 이미 간 걱정이 좀 됩니다. 빨리 갔네요, 빨리. 먼저 왔다 간 거 아닌가라는 걱정 네. 좀 있습니다. 근데 뭐 저기 금리도 금리지만 제일 큰 선물은 그거 아닐까요? 뭐 존 윌리엄스 뉴욕 연방은행 총재가 슬쩍 우는 벌써 띄어났습니다만 그냥 뭐 대차대조포 좀 키우겠다. 즉 채권 사서 돈 좀 풀겠다 이 소리 나오면 또 시장이 또 헤헤헤 할 거 아닐까요? 예, 충분히 가능한 얘기고요. 네. 제가 지난주에 19년도에 QT 끝나자마자 QE로 갔었던 거, 레포 발작 때문에. 네네네. 그때 그걸 설명드리면서 그랬을 때 시장은 확실하게 환호를 했다 말씀을 드리고 그거에 대한 좋은 기억, 추억 때문에 이번에도 그러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그때 지금 말씀드렸는데 그때와 지금 다른 게 오늘 제가 따로 이제 그 정리해놨지만 자료를 안 갖고 온 게 아마도 이제 내일이 지나고 나면 시장에서 이제 설왕설래할 것이 QE라는 단어, 이제 퀀티티브 소위 이즈닝, 그러니까 양적 완화 이런 단어가 있고 또 하나는 RMP라는 단어가 이제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RMP가 뭐냐면 리저브 매니지먼트 펄체스, 뭐냐면 준비금 관리 구매. 이제 이 두 가지가 다 소위 공개 시작 조작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예. 공개 시장에서 채권을 샀고 팔고 하는 건데 이제 두 가지가 나올 텐데 이것이 어느 쪽으로 나오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기가 나올 텐데 지금 시장은 QE를 원하는 거죠. 네. 이 두 개의 차이는 뭐냐면 QE는 단기물이든 장기물이든 가리지 않고 전체를 골고루 다 채권을 사들이는 겁니다. 예. 특히 이제 장기물 위주로 또 많이 사주죠. 그런데 이 아까 제가 말한 RMP라는 것 이것 자체는 초단기물 위주로만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T-빌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예. 그래서 소위 이제 그거 위주로 사들이면서 시장에 소위 말하는 이제 레포 시장이 막힌 것을 뚫어주는 정도 역할은 하되 장기물을 사줘야지 사실 장기물 금리가 그렇죠. 내려오면서 시장 자체가 되게 환홀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는 거 아마 이번에 FOMC 이후에 소위 그 공개 시작 조작과 관련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것이 QE 느낌인지 제가 말한 RMP 느낌인지 두 네. 개를 구분할 필요가 있고요. 그것 갖고 아마 효과가 있네 없네 뭐 이 얘기를 엄청 하게 될 것 같은데 RMP면은 기대 수준을 낮춰야 되고 이거는 원래 옛날부터 많이 하던 거니까. 네. 근데 QE로 간다면 그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시장은 확실히 제대로 한번 랠리 불을 뿜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야, 이 시점에 QE라. 뭐 성장률을 보나, 뭐 실업률의 절대 레벨을 보나, 뭐 그런 상황에서 인플레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데 여기서 또 무슨 뭐 시장이 부러진 것도 아니고 어디가 무슨 뭐 우리가 곡소리가 나는 데가 여기저기서 어디 세계 지도에서 펼쳐놓고 보니까 싶은데도 아닌데도 QE 얘기가 나온다. 야, 참. 가끔씩 저 보면 동네마다 한두 군데 있잖아요. 그 나이롱 환자들 이렇게 장기 입원하는 병원들. 지나다 보면 환자복 입고 나와가지고 담배 피고 뭐 할 짓 다 하고 어지간하면 좀 퇴원해 줘야 되는데 2008년 같은 경우에 뭐 그렇다 손 치더라도요. 급하니까 뭐 수술 동의서 내지는 뭐 보호자도 확인 안 됐지만 일단 싣고 가서 살리고 뭐 그렇게는 합니다만 이제는 좀 툴툴 털고 나와야 될 때 아닙니까? 아직도 QE 얘기입니까? 참. 일단 월가는 말씀 주신 대로 보험 사기라도 좋으니
주가만 오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요. 아니 그냥 옆에 사이드미러 툭 떨어졌는데 어떻게 지금 몇 달을 갔다 병원에 있어? 그 연준은 그 보험 사기를 관리하는 일종의 이제 그 수사관인 거죠. 참네. 아유. 아니 뭐 어찌됐건 지금 사실 이제 뭐 차기 연준 의장 이제 이번 주부터 뭐 면담한다고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장기물 금리 자체는 지금 잘 안 떨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예. 조금 걱정스러운 생각인데 사실은 그 시발은 일본이죠. 일본. 장기물 금리가 특히 10년물 예. 금리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보시면 네. 무섭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다가는 이번 주 안에 2% 뚫겠는데 뭐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좀 올라가면서 일본 10년물이 오르니까 미국도 덩달아 네. 지금 올라가는 효과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첫 번째 차트 아까 열어주셨는데 한번 보시면 작년에 이미 또 기시감이 있어요. 뭐냐면 작년에 금리 인하 사실은 연속을 했었죠. 저 왼쪽이 2024년 작년 3월부터 올해 1월까지입니다. 계단식으로 내려온 게 기준금리고요. 연준에. 검정색이 국채 10년물 금리 추이거든요. 항상 보시면 먼저 내려오고 반영해서 예. 그러니까 기대감 때문에 먼저 내려오고 정작 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에서는 너무 과했다 해서 올라가다가 막판에 오히려 좀 급등을 하죠, 사실은. 예, 예. 그래서 저 때는 11월에 특히 이제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이거 부채 더 심해지겠다 걱정하면서 좀 올랐던 거고요. 올해도 지금 들어와서 우측에 있는데 2월 이후에 보시면 똑같은 모양이 나타나죠. 네. 이게 10년물 금리가 미리 인하 전부터 하향 조정되면서 내려왔다가 4%가 저희 락바텀이라고 보통 합니다. 강인한 이제 지지선, 예. 저항선 뭐 이런 것들이 되면서 거기에 닿기만 하면 이제 위로 튀고 있죠. 보통 이게 지금 시장의 지금 인플레이션이 지금 PCE가 2.8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네. 사실은 그 정도에다가 잠재 성장률 2개 더하면 사실 4% 넘는 게 맞거든요. 네. 그래서 2개를 더하면 명목금리가 되니까 그렇게 놓고 본다면 지금 4%가 이제 바닥이고 이거보다 얼마나 더 높은 수준에서 될지 저거를 4% 미로 끌어내리려면 아까 우리가 논의했던 보험 사기를 해야 되는 거죠. QE를 해서 사드려야 되는 건데. 근데 베센트가 그때 3% 얘기하지 않았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333. 예. 333 정책이었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게 될 수 있을까 여부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시장은 조금 회의적이고 지금 상황을 놓고 내년 감세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는 부채가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으니 네. 그런 공급 물량 또 시장엔 또 신용도 사실은 공급 물량이 늘 거거든요. AI 때문에. 그래서 부채가 엄청 더 늘 거라서 그렇게 놓고 보면 금리가 쉽게 내려오지 않겠는 걸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정작 이번에 금리 내리면서 오히려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우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작년에 산타랠리를 앗아간 주범이 사실은 장기물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번에도 지금 내년에 그러니까 이번에 남은 기간의 산타랠리와 내년 상반기에 강세장이 지속될지 여부는 여전히 장기물이 결국 장기 금리가 결정을 할 거다. 그래서 우리는 당분간은 장기물에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장기물. 말씀드립니다. 근데 참 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뭐랄까 뭐 본인은 거래 기술 내지는 협상의 기술이라고 얘기합니다만 이제 대충 조금 패가 읽혀요. 지금 또 어디 뭐 이동 중에 에어포스 원으로 이동 중에 우리 왜 TV 뉴스에 자주 보잖아요. 이렇게 기대가지고 기자들하고 얘기하고. 네네. 거기서 피기 뭐 이런 거 얘기했다. 어커프로브라고 했으니까 한 2명 네. 연준 의장 때문에 한번 또 면접할 계획이다라고 지금 다들 케빈 해서스로 굳었는 줄 알았는데 케빈 해서 좀 더 잘해라 분발해라 하는 또 그걸 갖다 하나 툭 던지는 것 같아요. 한 2명 조금 더 면담할 거라고 내 마음속에 대충 정해졌지만 이 양반이 뭐 코셔슬 이런 소리 하니까 조심스럽게 이런 소리도 하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지 또 어제 또 케빈 해서스 또 당장 그러던데요. 인플레가 4% 넘어가지 않으면 나는 트럼프 대통령이 말하는 금리 인하에 적극 매진하겠다고. 야, 진짜 어지간히 되고 싶은가 봐, 연준 의장. 아 그렇죠. 예. 뭐 되게 좋은 자리지 않습니까? 아, 그렇죠. 아, 그 연준 멤버들이 보기에 예. 애쓰십니다 싶겠어요. 예. 근데 사실은 저는 더 주목했던 게 베센트가 지역 연은장들이 3년 그 거주 요건을 넣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한 거 저는 사실은 아하, 더 맞아. 집중하거든요.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 같으면은 델라스 연방은행 총재 같으면 텍사스에 머물러라. 예. 어? 그러니까 3년 거기서 이상 살아라. 3년은 살았어야 살았어야. 그 지역을 알고 지역을 대표해야 할 네. 거니까 말은 그럴 듯한데 네.
근데 그렇게 따지면은 상당히 뭐랄까, 이게 전문가는 그 지역에서만 나와야 되는 거죠. 글쎄, 그렇죠. 예. 그러면 풀이 아주 좁아지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약간은 태클을 건 건데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최근에 매파적 발언을 한 대부분의 연준 이사들이 지역 연은장들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대부분 연준 이사들은 하도 때리니까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상태고 지역 연은장들이 막 할 말 다 하고 있는데 하필이면 이들이 5년에 한 번씩 바뀌는데 내년 2월이 싹 물갈이가 될 때입니다. 아하. 근데 지금 그 지역 연은장이 2월에 바뀔 때 그것은 그 지역에 있는 이사회에서 결정을 하고 최종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승인에 가까운 비토권이 일부는 연준 그러니까 중앙에 있습니다. FOMC에 예, 있긴 예. 있거든요. 그런데 그걸 활용할 때 거기에 지역 연은장은 3년 살아라. 왜냐하면 지금 말 안 듣는 데들이 대부분 3년 미만이라는 얘기죠. 한마디로 말하면. 예, 예. 그래서 그게 될지 여부도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안 되면 지역 연흥장들은 지금 우리가 봤지만 거기도 꼬장꼬장하지 않습니까? 사실. 네. 그렇죠. 자기 말. 맞아요. 트럼프가 그렇게 리사쿡 때리는 거 봤는데도 지역 뭐 연흥장들은 그 누굽니까? 클리브랜드 연방은행 총재 누구죠? 무슨 해클 머슨가 뭐 이름 네. 어려운 양반. 네. 그냥 다 할 말 다 하지 할 말 않습니까? 다 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자기 심지어는 해시시라는 초비둘기파 의장이 들어와도 과연 내 마음대로 될까? 이제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이 베센트가 과연 그것이 2월 달에 자기 입맛에 맞는 지역 연은장으로 바꿀 수 있게끔 분위기 조성이 되는지 여부도 상당히 관건이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해시시 5월에 들어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사실은 지역 연은장이 누가 되느냐도 이제 그것까지도 우리가 챙겨봐야 되는 상황이 돼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러네요. 참. 우리나라 금통위원은 저는 한 분도 기억을 못 하는데 이름을. 연방은행 총재는 어지간하면 다 아니까. 전 세계 그 금융 자산의 70%가 저기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그렇다. 왠지 게임 중에 룰을 바꾸는 듯한 느낌. 사실 그렇죠. 저렇게 되면 사실 의회에서 뭔가 규칙의 룰을 의회 차원에서 바꿔줘야 글쎄. 될 가능성도 있다. 예, 그러니까 예. 우리가 리사쿡에서도 예. 봤지만 뭔가 이게 기존 걸 바꾸려면 미국은 복잡하지 않습니까? 예. 사실은. 그래서 이게 만만치 않은 게임인데 베센트가 저걸 던진 걸 보면 결국은 생각보다 연준이 내 마음대로 잘 안 된다라는 된다 느낌을 하는 그- 어찌 역으로 해석해 볼 수도 있겠다. 그럴 수도 네. 있네요. 뭐 연준 입장에서는 독립성이라는 게 또 있으니까. 맞습니다. 예, 네. 예. 어찌됐건 지금 그 연준 정책하고 지금 장기물 위주의 금리 자체가 지금 연결고리가 상당히 끊어진 거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뭐 이게 일본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이제 선반영 돼서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강력한 원인을 뭐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 부채가 너무 많아요. 부채가 많다. 예,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사실은 그거를 우리가 어찌 보면 주식시장이 다 누린 겁니다. 네. 그렇죠. 예, 정부가 적자를 내면 기업들이 흑자를 내는 거거든요. 예, 예. 또 소비자들이 그러니까 국민들이 흑자를 내고 있는 네네. 거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둘이 다 합하면 썸이 플러스가 네. 그러니까 제로가 되는데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상 말씀 주신 대로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하했던 것 이게 이제 검정색 그래프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실제로 10년물 시장금리 이게 하늘색인데 통상은 과거에는 늘 1989년도 이후에는 보면은 인하 기조에는 장기금물 시장금리도 따라서 늘 내려갔었는데 네. 유일하게 여기에 역행했던 게 98년도에 한 번 있고요. 지금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특이한 현상이죠. 근데 98년은 기억하시겠지만 저 때가 뭐였냐면 97년도에 아시아 금융위기, 우리나라 네. IMF도 예, 있었고 예. 이런 게 한 번 있었고 그 여파가 결국은 러시아의 소위 그러니까 모라토리엄 선언 때문에 LTCM, 롱텀 캐피탈 사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것 때문에 미국이 난리가 나갔고 그때 사실은 그때 연준 의장이 사실 오판한 거죠. 그때 금리를 인하해 줬거든요. 야, 굳이 안 해도 지나놓고 보니까 안 해도 됐었는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경기가 급등을 하면서 99년에 엄청난 화랑의 그 소위 빌미를 제공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떨지, 그러니까 그때하고 똑같은 상황이 갈지. 근데 어찌 보면 이번에도 내년에 꼭 롱텀 캐피탈 같은 사태는 아니지만 금리 인하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여기에 만일 양적 완화까지 해준다면 다시 한번 99년 같은 불을 뿜는 시장이 한 번 올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양적 완화가 되는지 여부가 되고 과연 그걸 시장을 어떻게 설득하냐. 근데 그게 네. 짧게 올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오히려 또 장기 금리가 튀면서 인플레이션 장기 금리가 튀면서 상당히 빠르게 올라갔다가 급락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시장의 움직임도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래저래 말씀 듣다 보니
혹시라도 있을지도 모르는 하방 리스크 대비보다는 오히려 상방 리스크를 기다리면서 상방 뭐라도 리스크. 붙들고 있어야겠다는 생각이 자꾸 드네요. 시장은 그래서 늘 떠나 있으면 안 됩니다. 조금이라도 뭐라도 담고 예.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 투자자분들이 잘못 생각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타이밍 귀신같이 맞춰서 들어갔다 나왔다 이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오래 해보니까 안 되는 거 아시잖아요. 아, 그럼요. 예. 거기다 두 번째로는 심지어는 이게 개별 종목을 내가 귀신같이 찾아내겠다. 네. 이게 더 어렵다는 걸 올해 확실히 보여주지 네, 소장님 않습니까? 왜 저를 쳐다보세요? 그러니까 그냥 지수 투자하기 제 속편했다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얼마나 안 쳐다보면 가끔씩 계좌 들보면서 깜놀하더라고요. 얼마나 안 보고 무심하게 지내면은 아니, 저는 근데 늘 발을 담그고는 있어요. 네. 그러니까 늘 발 담그고 이제 뭐 단기로 볼 때도 있고 조금 속편하게 중장기로 보자 이럴 때도 있고 그렇죠. 근데 생각보다 맞습니다. 둔해. 이게 물이 지금 발목까지 찼는지 허리까지 찼는지를 잘 모르고 그냥 덤덤하게 지내는 거죠. 그게 속이 편해요. 비투만 아니면 사실은 투자하기 좋은 성격. 예, 비투만 아니면 버틸 수 예. 있거든요. 예, 빠져도. 맞아요. 예, 맞습니다. 예, 이게 예. 빚내서 투자하면 못 버팁니다. 빠질 예, 때. 근데 맞아요. 비투만 아니면 결국은 좋은 주식은 V자로 결국 올라가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게 내 돈으로 투자하느냐 남의 돈으로 투자하느냐가 엄청 나의 말씀 주셨던 네. 버틸 수 있는 힘의 그 차이를 만든다. 그건 꼭 좀 명심하실 필요가 있을 것 늘 같아요. 현금 비중은 있어야 되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1분 향해 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7일 지수부터 확인해 볼게요. 오늘 보합권 예상됩니다. 4,144, 코스닥은 0.8% 하락 예상됩니다. 924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0.8% 하락 예상되고요. 지금 호가에서는 107,500원, SK하이닉스 보합 예상되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오늘 1.3% 상승 예상됩니다. 호가 449,500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167만 1,000원으로 0.6% 상승 예상되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는 81,200원, 현대차가 지금 30만 6천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오늘 58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장에서 또 조선 기자재 쪽 흐름이 굉장히 좋았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호가는 95만 8천 원, 두산 에너빌리티 7만 6,700원, 기아가 12만 5,500원으로 1.3% 상승 예상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제 이제 코스피 이전 상장하게 되죠. 지금 호가에서는 지금 보니까 2% 상승이 예상됩니다. 46만 7천 원. 에코프로비엠이 1% 상승 예상되고 호가 18만 4,200원. 에코프로 예상 체결가 11만 8,700원으로 나타나고 있죠. ABL바이오는 18만 5,100원으로 0.5% 하락 예상됩니다. 레인보 로보틱스 호가 45만 3,500원. 리가켄바이오는 1.7% 하락 예상되고요. 호가는 18만 원. 코오롱 티슈진 2%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가 8만 3천 원. HLB는 4만 8,750원으로 나타나고 있고 펩트로는 호가가 26만 6,500원이네요. 삼천당제약은 1.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23만 2천 원이죠. 자, 이제 개장까지는 7분가량 남았습니다. 지금 호가 분위기 보니까 네. 변동성이 상당합니다. 어제장에서도 장중에 보면은 근데 아직까지는 투자자분들이 예. 약간의 그런 경계 심리가 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요. 그리고 아침마다 그거 하시더라고. 오늘은 뭐가 갈까? 오늘은 2천전지일까? 오늘은 바이오일까? 오늘은 로봇일까? 네. 이거 거의 뭐 마지막 히든카드 쪼듯이 그런 식의 어떤 분위기더라고요. 개장 전에 이제 동시효과 볼 때 보면. 저도 궁금해요. 오늘은 뭐가 갈까? 그죠? 네, 궁금해요. 궁금하죠? 그리고 이게 그 전에 또 넥스트레이드에서도 움직이잖아요, 네, 시세가. 네, 근데 이게 네. 또 그대로 가는 것도 아니니까. 근데 막상 그 시세창을 보면 혹해요. 네.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뭐 패널분들 나오실 때마다 은근히 그렇게 유도해서 질문합니다만 저는 막 종목 아까 송 대표님도 그 원래 며느리도 모르고 귀신도 모르는 게 아닙니까? 이게 주식 아닙니까? 그럴 바에 그냥 뭐 장 좋을 거야랄 것 같으면 그냥 지수 투자가 마음 편할 것 같네요. 적어도 이제 내 주식의 전체 100을 투자한다면 한 절반은 지수에다 투자해 놓고 예. 나머지에 이제 내가 더 좋아하는 종목을 좀 더 싫거나 뭐 예.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마음도 편하고 시장을 쫓아가기가 좋지.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일매일 아침을 보면 사실 그 데이 트레이더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예. 아침에 샀다가
장 끝날 때 다 팔고 나와야 됩니다. 예. 그래야지 마음 편하게 밤에 잘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괜히 밤에 또 어떤 공시 터질까 봐 무섭고. 네, 예. 네. 그래서 뭐 그런데 물론 그거 잘하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근데 예. 그분들은 매우 소수라는 거죠. 그거 좀 타고나야 돼요. 네, 그쪽은.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 근데 요즘에 원자재 가격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뭐 구리 가격 급등하는 데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만 금 가격도 마찬가지고요. 은 예. 가격이 사실은 더 네, 무섭습니다. 맞아요. 올해 최고는 사실 은이었고요. 예. 지금 은 가격이 지금 아마 어젯밤 61달러 넘었을 겁니다. 온스당. 사상 최고죠. 지금. 네네. 예. 사상 최고로 아마 제가 금은 비율을 보통 우리가 많이 보는데 72인가까지 내려와서 네. 원래 100이 제일 보통 그 100부터 시작을 투자하는데 거의 이제 붙어서 은이 네. 이제 확실한 레버리지 있고 통상적으로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소위 이거 결국은 시장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대가 큰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실물수에 분명 있습니다. 특히 구리나 이런 것들은 뭐 은도 그렇고 은은 태양광 패널에 많이 들어가고 구리는 데이터 센터 하나 짓는데 이게 요즘은 100메가와트 기준으로 하잖아요. 막 이게 네. 100 맞죠. 그러면은 1메가와트에 보통 구리가 한 30톤 들어간답니다. 그러면 30톤이 들어간답니다. 30톤? 네, AI 데이터 센터 만드는데. 그런데 실제로 100메가와트 기준까지 요즘은 아주 소위 무슨 유니버시티 뭐 이런 식으로 캠퍼스 이렇게 하잖아요. AI 데이터 센터 이렇게 엄청 크게 짓잖아요. 네. 그래서 보통 100메가, 150메가 뭐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되면 대략 3,000톤 정도 들어갑니다. 구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는 거죠. 어우, 그래요? 예. 그러니까 왜냐면 데이터 센터에 생각해 보면 그거 다 전기니까 다 전선 구리. 뭐 다 들어가야 될 테니까 데이터 센터만 그런데 거기 들어가는 또 송전 뭐 이런 거 하면은 더 많겠죠 사실은. 그래서 당연히 이제 수요가 좀 부족한 것만은 좀 맞는 것 같고요. 이대로 계속 지어간다면 구리는 그렇다 치고 은이 예. 은도 은도 사실은 태양광 패널 만들 때 이게 100만 원이면 비용으로는 그러니까 100만 원 비용이 들면 한 15만 원은 은값이랍니다. 보통. 그래요? 많이 들어간답니다. 은 도포하니까 위에다가. 아. 그래서 어쨌든 이제 산업용으로도 많이 쓰이는데 결론적으로는 금은 보통 움직이고 구리 움직이고 나머지 그다음에 이제 원유 움직이는 이제 이 순서대로 원자재 시장이 움직이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놓고 봐서는 상당히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 상품 쪽의 인플레이션 우려는 상당하다. 그래서 세 번째 차트를 열어봐 주시면 자금이 확실히 시장이 먼저 움직입니다. 그래서 네. 검정색이 뭐냐면 미국에 상장돼 있는 원자재 ETF의 자금 유입입니다. 올라가면 유입 떨어지면 이제 빠지는 건데 엄청 빨리 급격하게 지금 늘고 있죠. 아, 그러네요. 심지어 이거는 금은은 뺀 겁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커머디티 산업금속 쪽 관련한 것들 이런 것들이 많이 올라오는 걸 봐서는 이것이 보통 동행하거나 먼저 선행해서 이게 자금이 들어오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원자재 지수가 따라 올라가거든요. 결론적으로는 지금 내년도에 대해서 적어도 이제 이번에 실제로 봤지만 미국의 코어 그러니까 구스 프라이스 인덱스는 상당히 좀 V자로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전반적으로 상품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내년에 좀 더 높아진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그다음에 이 경제 블록화되면서 굳이 이제 사실은 싼 데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살 수 있던 것도 이제 억지로 내가 굳이 사서 다 만들어야 되는 상황으로 좀 바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영향을 관세 때문에 이제 영향을 주고 있어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에 사실은 지금 장기물, 지금 10년물 금리가 미국이 많이 올라간 이유도 사실 저것 때문에도 있다라고 보셔야 돼서 이게 내년도에 대해서 원자재 시장 이게 관련된 투자나 이런 것들은 꾸준히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은 꼭 가져가시는 것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그럼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네. 왜냐하면 그리고 사실은 저쪽은 오버슈팅이 가능한 게 이게 전 세계가 거래 계약 기준으로 놓고 보면 주식이 한 15에서 20%, 채권이 70%인데 원자재는 대부분 실수요도 움직이고 금융은 되게 작거든요. 0.3%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주식 채권 쪽에서 인플레이션 해치 때문에 일로 조금만 움직이면 엄청 오버슈팅 또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 올라간 것이 끝났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와, 지금 은 가격 같은 경우는 뭐 위클리나 먼슬리 볼 것 같으면은 이거 미쳤다 싶을 정도인데. 네. 와. 그래서 그러니까 금은은 좀 쉬어간지언정 뒤로 이제 넘어가서 구리나 나머지 산업금속
그리고 내년 하반기 보면은 사실은 원유 가격도 올라갈 가능성도 아, 충분히 열어볼 그래요? 필요가 있겠다. 이게 원래 순서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내년 상반기에 당연히 트럼프가 어떻게든 틀어막겠죠. 근데 원유 중간선 가격이 앞서고. 올라간다라는 거면 결국에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수 있다는 그렇죠. 거잖아요. 예, 예. 그것까지 그리고 보통 이게 웩도독인데 그러니까 아까 말한 원유 시장 자체의 규모보다 원유 시장의 선물을 이용해서 채권 투자자들이 미국 국채 투자하는 사람들이 이 인플레이션 해지를 네, 네. 그걸로 해요, 사실은. 그래갖고 오히려 그 미국 국채 시장이 원유 선물 시장을 흔듭니다, 사실은. 이게 규모가 아까 말해 훨씬 크다고 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이것이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오히려 지금 그러니까 미국 국채 시장 때문이라도 사실은 원유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겠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걸 그러면 포트에 담는 게 좋을까요? 지금 말씀해주신 원자재 ETF를 담는 게 좋아요? 아니면? 지금 상황에서는 그게 제일 편안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채권은 금리를 살 수는 없잖아요. 예. 금리가 올라가면 사실은 채권 가격은 빠지니까 아니면 네. 근데 숏을 떼야 되는데 숏 때리는 거는 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숏은 왜냐하면은 단기로 해야지 길게 들고 가면은 마이너스 나니까 그렇게 놓고 보면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를 확인해 보죠. 개장합니다. 자, 12월 10일 수요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 주 오늘 지나고 새벽이면은 FOMC 결과가 나오게 되고 점도표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차기 연준 의장 이제 면접도 하겠다라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또 오라클 브로드컴 실적도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AI 관련해서 투자자들의 그러한 좀 의문점이라든지 회의감을 과연 어느 정도까지 해소시킬 수 있을지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 오늘 양시장 출발지수 보겠습니다. 코스피가 0.3% 상승합니다. 4,159, 코스닥은 932로 보합권이네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상승합니다. 10만 8,800원, SK하이닉스도 1.4% 올라갑니다. 57만 4천 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이 45만 1,500원으로 1.8% 상승합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좀 떨어지네요. 165만 1천 원이고 삼성전자 우선주 8만 900원, 현대차가 1.4% 하락합니다. 30만 2,500원, HD현대 중공업도 1% 떨어집니다. 57만 1,000원, 두산 에너빌리티 약보합권으로 7만 6,600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1.4% 하락합니다. 94만 6천 원이고 기아도 하락합니다. 12만 3,100원, 12만 3,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2차전지 셀 쪽 강하네요. 지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5% 강세입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겠습니다. 알테오젠 좀 떨어집니다. 지금 45만 3,500원, 에코프로비엠이 0.3% 상승합니다. 18만 2,800원이고 에코프로도 1.3% 상승으로 11만 9,200원, 에이벨바이오는 좀 하락합니다. 18만 5,100원이고 레인보로보틱스가 1.6% 하락합니다. 45만 1,500원. 리가캠바이오가 0.98% 떨어지네요. 18만 1,400원. 그리고 코오롱 티슈진도 하락합니다. 8만 500원. HLB 4만 8,800원 1% 하락. 팩트론도 내림세고 삼천당제약은 2% 상승합니다. 24만 3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특징을 보여주고 있는 섹터 종목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확실히 2차 전지 쪽이에요. 최근에 보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으로 좀 빠르게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양상인데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4.5% 상승합니다. 32만 4천 원. SK 이노베이션도 1% 가까이 올라갑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LG화학도 38만 4,500원으로 1.3% 상승 보여주고 있고 2차 전지 전고체 쪽도 좋습니다. 전고체 쪽에서는 유일 에너테크가 5.4% 강세입니다. 2,110원이고요. 그리고 삼성 전기도 3.3% 상승 중이고 EV 첨단 소재 오름세입니다.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2.6% 상승 중이고 한농화성도 오름세고요. MOT도 2.4% 상승, 대주전자재료도 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차 전지 쪽은 다 좋습니다. ESS 쪽도 마찬가지예요. ESS 쪽에서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ESS 쪽 다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사마 컨덴서, M+3%, 2%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네요. 자, 그리고 유리기판 쪽도
어제도 움직임이 있었는데 오늘도 좋습니다. 유리기판 쪽에선 태성이 1.3% 상승 중이고 HB테크놀로지, 피롭틱스가 2.5% 상승이고 YC캠 소폭 오름세입니다. 그리고 SKC가 11만 5,200원으로 0.6%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급 상황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개인 투자자가 532억 원 순매도고요. 외국인은 318억 원 매수 우위, 기관도 204억 원 순매수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이 1,113억 원 매수 우위,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715억 원, 338억 원 매도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달러 환율입니다. 오늘 2원 30전 하락한 1,470원에 개장이 됐습니다. 자, 오늘은 뭐 보니까 확실히 지금 오늘 SK하이닉스가 모처럼 또 많이 올라갑니다. 4% 이상 상승 보여주고 있네요. 그래요? 예. 어제 1% 좀 떨어지더니 다시 한번 오늘 올라갑니다. 어제 SK하이닉스가 네 맞네요. 1.9% 떨어지더니 오늘 많이 올라갑니다. 어쨌거나 최근에 뭐 반도체는 좀 밀려도 다들 네. 보면은 마음에 큰 걱정들은 없으신 것 같고 2차 전지 움직이는 것 같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시는 거 보면은 이제 좀 가져야지 이러시거든. 그 진짜 한 3, 4년, 한 3년 가까이 진짜 고생들 하셨잖아요. 네. 저 조금 꿈틀거리니까 또 누가 나와서 좀 설치는 것 같던데 이제 그거는 뭐 다 검증됐지 않습니까? 그렇고 대신으로 또 바이오하고 로봇이 못 가네. 최근에 이렇게 코스닥 네. 쪽에서 보면 네. 수급이 이제 2차 전지로 쏠리면 바이오 쪽이 약해지고 그러더라고요. 네, 뭐야 네. 지금 방금 2차 전지 또 음봉이 많이 났습니까? 아이고 순식간이네. 네. 참. 좀 단타라고 봐야 되나? 이건 또 그런데 이제 한 오전 11시 넘으면 또 달라져요. 또 달라져. 예. 아하, 예, 그러니까 예. 일단은 코스피는 야간 선물에서 기대했던 어느 정도 뭐 한 20포인트 정도 뭐 이렇게 상승은 일단은 개장 초에 만들었고 환율도 뭐 70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면서 FMC 다음에 방향이 잡히려나 싶어서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오늘 또 재밌는 그림 하나 가져오셨네요. 무슨 저는 이런 그림 재밌던데 뭐 다우 10년 미국 10년 주기 무슨 얘기 해주시려고? 이거 저도 재밌어서 갖고 와봤는데요. 예. 이게 이제 이게 맥켈란이라고 되게 유명한 또 이제 그 소위 기술적 분석 예. 하시는 예. 맥켈란 오실로스코프 뭐 이런 거 만든 그런 유명한 분인데 어쨌든 결론은 이분의 얘기는 그러니까 다우지수 기준으로 1900년도부터 지금까지 했으니까 한 120년, 허허. 그러니까 12번의 이제 패턴을 10년으로 잘라서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20년부터 지금 진행되는 거죠, 지금은. 예. 그러니까 1900년부터 10년씩 이렇게 잘라갖고 예. 이렇게 놓고 봤을 때 10년 내내 이제 기본적으로 우상향인데 평균적으로 이제 이게 녹색선이 평균 패턴입니다. 근데 보면은 10년 동안에 10년간 이렇게 딱 올라갈 때 올라갈 때 초기 한 4년까지는 완만하게 올라간다. 뭐 근데 5년 차가 제일 세다. 올해가 5년 차였잖아요. 네. 예. 올해 좀 세긴 셌죠, 상당히. 왜냐하면 바닥도 놓고 보면은 뭐 30%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많이 올란 거고 그 다음에 6년 차는 좀 쉬어갑니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다시 쭉 해서 올라가는데 기본적으로 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재밌게 본 거는 내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필이면 또 이제 올해 5년 차 지나고 내년 6년 차 되는데 근데 내년에 우리가 전반적으로는 뭐 QE나 이런 것들 또 금리나 주기 뭐 이런 거에서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데 10년 패턴을 놓고 보면 내년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겠구나. 뭐 이제 사실 꼭 이게 맞는다는 보장은 없지만 어쨌거나 또 보통은 한 해 많이 오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보통 또 쉬어가는 게 또 일상적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내년은 우리가 너무 큰 기대, 올해 혹시 이제 예를 들면 서학개미들도 마찬가지지만 올해 너무 그걸 못 쫓아갔다고 생각하면은 또 마음이 급해져갖고 내년에 큰 수익 내려고 막 이렇게 아둥바둥하다가 또 이게 또 삐끗할 수도 있기 때문에 네네. 약간 마음을 비워놓고 내년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재밌어서 한번 이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네. 그나저나 국내 증시도 종목 장세긴 합니다만 미국도 최근에 보면은 같은 반도체 내에서도 보면은
AI 쪽에서는 이제 뭐 오픈 AI 쪽, 그러니까 뭐 엔비디아 이쪽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구글 이런 식으로 약간 좀 퐁당퐁당하는 흐름이 엮여지고 있는데 이게 또 좋게 보면 투자 관점에서 결국에 오픈 AI 독주가 계속 이어질 수는 없는 상황이었다 보니까 그렇죠. 제미나이 3 나오면서 지금 엄청나게 지금 맞습니다. 한 달 사이 천지개벽했죠. 맞아요. 예. 제미나이 3.0 프로가 나오면서 오픈 AI의 독주 체제가 상당히 좀 약화되는 네네. 거. 그래서 오픈 AI가 사실 줄 세웠던 네. 어찌 보면 엔비디아도 거기에 큰 그렇죠. 포션이 있었고 예. 가장 큰 거는 아마 오늘 밤엔가 발표될 그 오라클 실적 예, 장마감 이후 지금 이제 좀 있으면 발표하겠네요. 네네. 그러니까 장마감 이후에 달발 오라클 이런 데 주가에 큰 영향을 줄 텐데 확실히 오픈 AI가 상대적으로 또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제가 네.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 챗GPT 5.2를 이번 주에 발표한다. 근데 지금 시장에서 크게 화두가 안 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거 되게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하면 5.2가 그 제미나이 3.0 프로 때문에 한 4주 앞당겨서 지금 발표하는 예. 거잖아요. 그만큼 좀 다급하다는 거고 이것이 뭐에 영향을 줄 거면 오라클이나 그 소위 오픈 AI 진영에 들어가 있는 밸류 체인에 들어가 있는 데들이 앞으로 이들은 다 B2를 해야 되는데 채권 시장에서 돈 빌려갖고 투자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한테 넣으면 내가 오픈 AI한테 빌려주는 거와 마찬가지 아니냐라고 네. 채권 투자자는 생각할 거잖아요. 네. 그럼 오픈 AI의 새로운 버전이 제미나이하고 경쟁력이 있어야 사실은 마음 편히 빌려줄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게 놓고 본다면 예. 사실 주가도 주가지만 이 AI 투자가 사실 양쪽 정이 경쟁하면서 투자를 해야지 좀 과잉 투자도 되고 그렇게 해서 더 많아질 텐데 이게 되냐 안 되느냐의 또 하나의 또 새로운 이정표 뭐 이런 그 분수령이 될 수 있어서 저는 5.2가 어떤 평가를 받냐가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오라클 실적도 사실은 되게 중요하지만 거기서 네. 어떤 얘기가 나오냐 되게 중요한데 이 이유는 뭐냐면 오픈 AI가 다른 그 과거에 이 어떻든 초기에 이렇게 투자했던 거 아마존, 스포티파이, 테슬라, 우버 뭐 이런 데들이 거의 10년, 20년간 상당히 고생하는 기간 동안에 캐시번, 그러니까 현금을 소진했던 거에 비해서 오픈 AI의 캐시번은 거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 그래서 지금 향후 한 5년간, 4년간 캐시번 할 게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가 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다 돈 빌려서 해야 될 거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결국 이게 다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심지어는 경쟁하는 엔트로피, 클로드 하고 있는 여기는 한 2년 안에 플러스로 돈다는 거거든요. 네. 여기는 약간 소프트웨어 그 개발하는 쪽에 집중해서 특화해서 저긴 상대적으로 좀 그러니까 뭐랄까 재밌게 장사를 하고 있는데 오픈 AI는 너무 판을 키워나갔고 네. 뭐 아니면 도가 지금 돼버려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그러니까 오라클이 앞으로 투자 3천억 달러 투자를 오픈 AI하고 지금 계약을 맺어놨잖아요. 그것이 진행되는지 여부의 결정은 사실은 오라클이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오픈 AI의 챗GPT 5.2 또 내년 1월에 나올 또 새로운 버전 이런 것들이 결정할 수 있어서 기대가 옛날에는 웬만하면 다 좋았는데 지금은 거의 매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잖아요. 예, 예. 의심의 눈으로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것이 또 와일드 카드가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5.2 발표의 그 결과, 평가 네. 이거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뭐 오라클 실적은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일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내일 새벽 한 오전 6시쯤이면 확인이 되고 그 이후 이제 컨콜이 진행이 되니까 이 네. 부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그동안에 올해 놓고 봤을 때는 이제 막 트럼프 트루스 소셜도 보고 했는데 최근에는 약간 이쪽보단 다른 쪽을 더 많이 보는 느낌이거든요. 당장은 제가 그때 이제 그 히어로 빌런 얘기하면서 빌런으로 BOJ가 될 수도 있겠다 예, 예, 예. 걱정했는데 결론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조금 낮아졌다 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이제 미국의 그 CFTC라고 그래서 네네. 소위 이제 선물 거래위원회에서 발표하는 자료가 있잖아요. 거기에 엔화에 대한 선물이 롱 포지션이 많은지 숏 포지션이 많은지 그걸 이제 네팅을 해보면 순매수인지 순매도 기준인지 보면은 작년 7월이 정확히 그때 순매도 포지션이 엄청 많았었죠. 예. 좀 보시면 3년 내내 엔화가 늘 약세를 갔었으니까. 근데 BOJ가 우린 금리 인상할 거야라고 했는데도 안 믿고 그래도 엔화는 약세로 갈 거야라고 배팅했다가 그때 놀라갖고 확 말리면서 7, 8월 달에 엔캐리 청산 트레이드가 엄청 벌어졌었는데 다행스럽게 가장 최근 데이터 12월 초까지를 놓고 보면 엔화에 대해서는 순매수 포지션이 더 많습니다. 지금 그렇게 놓고 본다면 적어도 저 선물 시장에서의 급격한 반전 때문에 네. 엔화 초강세로 가는
그럴 가능성은 생각보다 낮다. 그때에 비해서는. 그렇게 네. 놓고 보면 이거는 그전에는 급성 뭔가 위험이었으면 급성 병명이었으면 지금은 약간 만성으로 좀 바뀌어 있는 것 같다. 그 이유는 이 엔화 비상업적 거래의 계약 건수가 매수 비중이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어쨌든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엔화는 내년도에 가장 강세로 갈 그 통화로 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을 안 하세요? 왜? 아니요. 예. 아니요. 저는 지금 저 나름대로 지금 예. 송 대표님 가져오신 저 자료. 자료하고 네. 달러의 움직임을 갖다 한번 체크해 보니까 네. 확실히 저 투기적 포지션에 따라서 환율이 영향을 받네요. 당연히 많이 봤죠. 특히 네. 단기적으로는 엄청 봤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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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달러 흐름은 어떻게 예상해 보시는 거예요? 결론은 지금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나 내년까지도 여전히 약세 흐름들을 기대를 좀 많이들 예, 하고 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또 재밌는 게 로이터에서 그 한 60명 외환 전문가들 상대로 내년도에 달러 대비 강할 통화, 약할 네. 통화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강할 통화는 엔화. 아. 왜냐하면 지금 일본 국채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면서 네, 미국과의 그런 금리 차를 축소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놓고 보면 지금의 엔화 약세는 너무 과하다. 그 내년에 적어도 7, 8%는 더 강세로 갈 수 있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통화에 대해서도 강세 배팅이 조금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우리나라 원화에 대해서요? 예, 우리 원화도 보면은 제가 하늘색으로 표시했는데 2.6% 강세로 갈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호주 달러, 뉴질랜드, 노르웨이, 유로, 캐나다, 한국 원화 뭐 이 순으로 내년에 달러 대비 강세 통화를 예상하고 있고 최대 네. 약세는 터키 리라, 멕시코 페소, 브라질이 올해 좀 강세 해야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식으로 좀 차별화된다. 다만 원자재 가격이 이런 식으로 지속적으로 강세를 가면 브라질 헤아라가 저렇게 약세로 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은 아까 제가 원자재 보여드렸는데 우리나라가 그 국가 ETF로는 7, 80%로 1등이긴 한데 네. 최상위권에 가 있는 나라들이 브라질, 멕시코, 칠레 이런 데예요. 걔네들이 적어도 40에서 50% 이상 지수가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본다면 내년도 원자재 가격이 계속 산업금속 가격이 강세로 가면 저쪽 부분은 여전히 환도 강세, 그다음에 지수도 여전히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은 여전히 좀 열어둘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네. 또 지금 미국 쪽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넷플릭스 워너브라더스 인수권이잖아요. 이게 과연 이제 정부 측에서 이제 독과점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줄지 여부 이 절차가 남은 상황인데 이게 넷플릭스 유저로서 이렇게 되면은 또 구독료가 올라가는 건지 또 만약에 주주로서는 어떻게 또 봐야 되는 건지 여러 가지 셈법이 좀 복잡해져요. 일단 넷플릭스 제가 주주라면 주주라면 전 반대할 것 같아요. 이거를 예. 이게 승자의 저주 우리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좀 인수 금액도 좀 세다 싶은 느낌이 들고 830억 달러요? 네. 근데 이게 지금 파라마운트는 1,000억 달러 넘게 더 불고 나온 거 받고 더 예. 난리가 났습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래서 재밌는 또 이거를 바라보는 게 넷플릭스가 이렇게 소위 그 워너브라더스를 인수하는 거 자체도 재밌지만 과거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워너브라더스가 얼마 오래된 회사인지 혹시 아십니까? 얼마나 오래됐어요? 여기가 1920년도에 만들어졌습니다. 1920. 23년. 예. 그러니까 거의 지금 100년이 넘은 회사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너브라더스에서 워너 성을 가진 4명의 형제가 만들어서 워너. 예, 그 워너브라더스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부침이 심한 게 계속 이게 누군가가 워너브라더스를 샀어요. 네. 근데 산 데들이 항상 다 망합니다. 그래요? 네, 과거에. 그러니까 뭔가 잘 안 돼요. 아하. 그러니까 망한다는 의미는.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할 것이 1990년부터 시작하는데 워너브라더스 앞에 타임이 붙었었잖아요. 지금 타임 네, 워너인데 네. 지금은 이제 워너브라더스가 네. 됐는데 타임 워너라는 게 우리 귀에 네. 많이 익었잖아요. 타임이 당시에는 1980년대 매거진 시장, 종이 잡지 시대가 그때 엄청 강했는데 그때 전 세계 최강자였습니다. 타임지. 타임지. 네, 타임. 그거 하나 끼고 다니면 좀 지식인인 것처럼 보였죠. 네, 그때 뭐 피프리니 보지도 않으면서 뭐 접어가지고. 아마 제가 골프앤 뭐 이런 것들 되게 많았어요, 진짜 그 잡지들이. 네.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이게 미용실이라고 해야 되나 헤어샵 가시면 다 하나씩 두꺼운 거 들고 있는 거, 네. 뭐 이런 거 하는 데였는데. 그래서 타임이 그 당시에 워너를 인수를 했었거든요. 이제 종이 잡지의 예, 힘을 예, 가지고 예. 이제 그때 이제 샀는데 그때 결국은 워너는 잘 갔는데
거꾸로 타임지는 그 이후부터 죽을 썼습니다. 그래서 10년 후에 누구한테 팔렸냐? 타임워너에서 타임은 누구한테 팔렸냐면 AOL.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2000년도 1월에 AOL 우리로 따지면 하이텔 천리안 같은 데였어요. 하이텔 천리안.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걸 기억하시면 아마 지금 MZ가 아닌 거고. 예. 그러니까 소위 이제 인터넷이 초기에 막 초창기에 접속 서비스를 하던 예. 엄청 큰 압도적인 회사였습니다. 근데 주가도 엄청 좋았거든요. 네. 지금의 저희 그 구글이나 이런 게 부럽지 않을 회사였습니다. 그래서 AOL이 그다음에 타임원을 또 인수했어요. 근데 지금 AOL이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네, 네. 저기서 조용히 저기 이제 아웃돼 갖고 네. 버라이전이랑 우리 따지면 SK텔레콤에 예, 팔렸어요. 예, 예. 거기 밑에 케이블 회사가 조용히 들어가 예. 있고요. 그 다음에 근데 저 때가 이제 두 번째 저 때는 시장이 한번 정확히 그때 이후에 2000년 1월이니까 피크였죠. 예. 시장이 피크를 알리는 거였고요. 그 다음이 또 하나가 뭐냐면 1998년,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는 AT&T, 우리로 따지면 KT 같은 네네. 회사입니다. AT&T가 또 이제 타임워너를 딱 인수합니다. 하하. 근데 3년 만에 다시 분사해요. 아, 우리가 할 비즈니스 아닌갑다 네. 그러고. 그다음에 AT&T 주가 별로 안 좋았겠죠. 네. 당연히. 근데 지금 드디어 지금 7, 8년 만에 다시 넷플릭스가 이제 워너를 인수하는. 그러니까 항상 보면 인수자가 항상 뭔가 징크스가 있는 워너는 그래요? 결국은 살아남는데 계속 살아남고. 네, 워너는 살아남는데 워너를 그렇게 원했던 저걸 갖다가 전부 삼키다가 다 토해내는구나. 그렇죠. 어허. 그렇게 신기합니다, 이게. 근데 그래서 이게 하필이면 또 이게 AT&T 이후에 또 두 번째라 지금 또 닷컴 버블 얘기하고 비교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은 제가 이게 기우겠지만 이게 혹시 이게 AOL이 타임워너 인수한 거 비슷한 결과를 내는 거 아니야라는 걱정을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이 하필이면 넷플릭스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럴 때 트럼프가 잘해주고 있는 것 같은데 트럼프가 지금 반대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제 개인적으로는 넷플릭스가 타임워너를 인수 못했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그런 생각하고 말씀. 있습니다. 아니 이 라떼 얘기 너무 재밌는데 저 부탁 하나 할게요, 송 대표님. 네. 마이클 버리가 오픈 AI 쟤들 저거 보나마나 저 네스케이프가 될 거야 이랬는데 그 다음 주에 그 네스케이프 얘기 좀 해주시죠. 넷스케이프도 아까 봤던 AOL하고 비슷한 상황이 됐죠. 사실은 글쎄. 바로 제가 설명드렸는데 똑같습니다. 네. 아니 다음 주에 좀 더 네. 재밌게. 네. 예, 그래요. 네. 그래요.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